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스페셜의 강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원장님, 인체의 다른 부위와 다르게 네.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되지 않는 부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치아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치아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네. 다양한 인공 대체물로 이 구강의 기능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보철 요즘은 네. 뭐 덴탈 IQ들이 많이 올라가서 보철 치료가 어떤 거였는지 알고 계신 분도 네. 겠지만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철은 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뭐 철한다 뭐 이렇게 뭐 나와 있긴 한데 네네네. 보통 우리가 치과에서는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치아가 손상이 되거나 혹은 상실됐을 때 이를 회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보철 치료에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럼요. 그렇다면 이 보철 치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하승용 교수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나에서부터 저 치아부터 전체까지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만약에 상실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이를 떼었다거나 금을 씌웠다, 뭐 금을 그럼요. 씌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보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마침 우리 하승용 교수님, 우리 한번 네. 인사 한번 나누고 지나갈까요? 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철이란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네. 하나, 뭐 혹은 여러 가지 전체 다 네. 이제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치과에 가면 이를 뭐 씌워야 된다. 재료는 뭐 사기도 있고 뭐 세라믹도 네, 있고 그렇죠. 금으로 씌워야 된다. 이런 설명을 일단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치과에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보철 치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보철 치료라는 것은 충치로 인해서 이가 좀 썩었다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깨졌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잇몸 질환으로 이가 빠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체 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발음, 외모, 씹는 기능 등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입니다. 물론 이제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와 틀니도 보철 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임플란트와 틀니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은 치아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치아 위에다가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뭐 이 외에도 뭐 보철 치료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뭐 또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인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레이는 보통 이제 치아 내부에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종의 떼워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 사진에서 보면은 왼쪽 그림에 사진상의 왼쪽에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금속으로 씌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네. 크라운을 이용해서 보철 치료를 한 거고 왼쪽 사진에서 이제 이가 드문드문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사진에서는 그 부분에 이제 가짜 이가 관찰됩니다. 그거는 네. 틀니를 이용해서 그 이가 상실된 부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을 한다면은 그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은 금속 구조물이 없이 내 치아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철 치료에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맞아요. 하면 엄청 많죠. 시청자분들 네. 입장에서는 뭐 보철 치료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뭐 치료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한다는 건 알고는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렇게 우리가 보철물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교수님께서 선택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보철물을 선택하는 데는 이제 환자의 연령 그리고 손상된 부분의 어떤 위치, 네. 깊이, 범위 등을 다 임상적인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는 이제 손상 범위가 적은 경우에는 치과 내에서 그냥 간단하게 구강 내에서 직접 수복할 수 있는 레진이라는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범위가 좀 커지거나 그런 경우는 도자기나 어떤 금속 같은 것을 본을 떠서 외부에서 제작한 다음에 환자 입안에 장착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보철물의 종류, 뭐 레진이든 인레이든 옥레이, 크라운 이러한 부분은 손상되는 치아가 위치한 그
자리와 어떤 범위 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수복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레진은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 그럼요. 같아요. 요즘은 뭐, 예, 예. 그렇죠. 또 교수님께서도 이 레진은 직접 구강해서 수복한다라고 했었는데 모든 경우에 레진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하면 뭐 좀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이 레진을 하는 것이 좋나요? 레진은 보통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이 어리거나 손상 부위가 적은 경우에 네. 그 레진 치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레진은 이제 치아색을 띠기 때문에 심미적인 재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레진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진이라는 재료는 특수한 플라스틱 계통의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따라서 구강 내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어떤 마모가 되거나 변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레진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일종의 뜨거운 어떤 설렁탕을 한 그릇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얼음을 씹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한 극단의 온도 변화로 인해서 구강 내 특히 그 수복물이 붙어 있는 곳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입안에는 항상 침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우에 레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손상 범위가 크던지 아니면은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충치 또 기구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레진 치료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상에서 보면은 첫 번째 위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치아의 목 부분이라고 하는 치경 부위인데요. 거기에 충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오. 이쪽에는 음식물을 직접 이렇게 씹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간단하게 그 당일날 레진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니 사이에 벌어져 있으면은 뭐 돈이 새 나간다, 복이 새 네, 나간다. 맞아요. 복이 나간다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네.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충치나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간단하게 이런 레진을 이용해서 떼어줌으로써 심미적인 부분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레진이라는 재료는 이 플라스틱 재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 단단한 부위에 떼어야 되거나 혹은 이 힘이 가해진 부위에 떼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네. 이제 깨질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보다 조금 더 넓은 부위에서 우리가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이제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제 인레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저도 같이 개원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크라운 환자분이 이해하기 쉬워요. 레진 뭐 치아 색깔하고 같은 걸로 떼운다. 이해하기 쉬운데 자, 인레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까다로운데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드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레이는 이제 우리가 좀 손상 범위가 좀 깊고 큰 경우에는 씹는 힘에 의해서 깨지지 않는 단단한 재료를 좀 떼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적응증에서는 인레이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또 그 어금니 사이에 그 옆면에 충치가 생긴 경우에는 접근하기도 힘들어서 인레이란 재료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어금니 그 치아와 맞닿는 옆면에 충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레진으로 한다면은 물 할 수도 있지만 큰 힘을 받는 경우에는 치아 자체가 또 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레이 치료를 했는데 보통 인레이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를 씌우는 게 아니라 치아의 일부분, 내부만 삭제를 해서 이렇게 떼어주는 치료를 일컫습니다. 아,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자, 이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 인레이가 꽤 큰 범위가 이제 충치가 생긴 경우인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통증도 호소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자각을 네. 하는 거죠. 와, 이거 이렇게 많이 썩으면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신경 치료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일단은 아픈 치료 이렇게 인식하는 무서운 경우가 거 많은데 하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교수님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치아는 이제 내부에 혈관과 신경들이 뭉쳐져 있는 치수 조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곁을 싸고 있는 상아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아질 바깥층에는 인체에서 제일 단단한 경조직인 범랑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범랑질 상에 이렇게 한정된 충치라든지 외상이 범랑질에만 있다면은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레진이라든지. 하지만 그 외상이나 그런 충치가 상아질까지 침범하거나 치수에 근접을 해서 비가역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경치료는 다음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내부에 있는 괴사된 치수 조직을 제거를 하고 그 공간에 약재를 넣어서 치료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치아에서는 할 일은 없지만 치수 조직이 비가역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건강한 치아에서는 우리가 보통 치수가 굉장히 건강하게 나타나 있지만 충치라든지 외상으로 치수가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은 뿌리 끝에 염증이 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약재를 넣어서 떼어주는 그러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신경치료라는 거는 신경 안에 있는 신경 조직을 제거를 하고 이 부분을 단단하게 메꾸고 다시 네. 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얘기하실 때 현재는 좀 아프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또 맞아요, 신경치료를 하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거 안 아픈데 왜 치료해야 되냐? 그렇죠. 왜 네. 해야 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치과에 와서 전혀 안 아픈데 왜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네. 그럼요.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한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치수 조직이 괴사가 돼서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인데 뿌리 끝에 이미 염증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뿌리 끝에 염증이 잡혀 있으면은 이미 치수가 괴사가 됐고 괴사라는 건 이미 썩었다는 얘기죠. 죽어서 그런 경우에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신경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치료 안 하고 방치를 한다면은 그 염증이 점점 더 이제 치조골, 뿌리를 싸고 있는 뼈를 점점 녹이면서 인접치아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진행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신경치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결국엔 이 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네.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안 아픈데 왜 치료하느냐가 아니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네. 환자분들한테는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경치료를 했을 경우에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혹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치아는 얼핏 보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그 내부에는 치아도 일종의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괴사된 조직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수분이 공급이 잘 되지 않고 고목나무처럼 좀 약간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기구를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치아의 가운데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 치아는 어떤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신경치료 이후에 무언가 좀 단단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목나무처럼 변한 이 신경치료 이후의 치아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뭐 보철물을 씌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보철물에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금도 있고 뭐 하얀 색깔도 있고 이걸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또 선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크라운 치료는 네. 신경치료한 치아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충치가 좀 광범위하게 치아 전체에 먹었다든지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의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 해도 크라운을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경치료 받으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어서 파절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치아 전체를 깎아서 모자 씌우듯이 씌우는 게 이제 크라운이라는 치료인데요. 네네. 삭제량은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치아 치료법과 비교해서 좀 많지만 그 보철물의 강도는 그만큼 개선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크라운을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과 의사 주치의께서 아마 결정을 해주실 사항인데 요즘에 크게 봤을 때는 지르코니아라는 크라운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금리 골드 크라운이고 또 이제 금속과 도자기를 합쳐놓은 일종의 PFM이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치아를 크라운을 하게 되는 치아 위치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앞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아색을 나타내는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어금니 쪽은 많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씹는 힘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치아색이 아니더라도 강한 재료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뭐 재료로 아까 뭐 골드 크라운도 있었고 네. 지르코니라는 크라운도 있었고 그리고 뭐 금속 도제 말씀드렸다시피 세라믹인데 세라믹이 이렇게 잘 깨질 수 있어서 안에 이렇게 금속을 예. 좀 부강했다고 이제 그렇게 네네네. 이제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 다양한 소재의 크라운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 씌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소재의 크라운의 장단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네. 궁금한데요. 예. 그 크라운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인데요. 그 예전까지는 세라믹이 상당히 약해서 주로 앞니 쪽에만 많이 쓰다가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나옴으로써 어금니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아는 현재 나와 있는 세라믹 중에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치태 침착도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사진은 그 앞니가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깨졌을 때 그 지르코니아 위에다가 도자기를 올려서 만든 거고요. 예,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외상으로 깨져나간 치아를 다듬어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수복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깜짝같네요. 네. 네. 지르코니아 위에 이제 도자기를 얹은 거고요. 네. 다음 나오는 사진은 이제 어금니 쪽입니다. 어금니 쪽에는 씹는 힘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자기를 위에다 얹었을 때 그 도자기가 깨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지르코니아만으로 도자기를 얹지 않고 지르코니아만으로 이렇게 씌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르코니아가 색상이 치아색을 잘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그 추세입니다. 네. 일반인들은 뭐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상대적으로 요즘은 금값이 올라서 사실은 우리 개원가에서는 또 네네. 골드 크라운 또 좀 잘 네. 안 하는 추세인데 골드 크라운에 대한 또 장단점 설명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예. 골드 크라운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가장 큰 장점은 대합치를 마모시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도자기 이 색깔로 하게 되면은 이쁘긴 한데 그 도자기 자체가 치아를 좀 마모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드 크라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 또 당연히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 크라운 한 이후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또 이제 치아에 장착되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색을 띠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치아색을 강렬히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골드 크라운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골드 크라운하고 같이 우리가 예전에 뭐 금속 도제 크라운 뭐 네네네. 이렇게 표현하면 이 PFM 크라운이 있는데 이 PFM 크라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예, PFM 크라운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네.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PFM 크라운이라는 것은 금속 도제관이라고 방금 MC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속의 강도를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겉에는 도자기를 얹어서 보이는 부분을 조금은 치아색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진상에 나타난 것은 위쪽은 이제 볼이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치아색이지만 지금 금속으로 보이는 부분은 씹는 면입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금속의 강한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점은 우리가 이제 좀 저렴하게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금속과 혼재하다 보니까 잇몸하고 맞닿는 부분에 약간 거무스름하게 색깔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부에 올라간 도제가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충격을 받으면 깨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 재료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또 충치가 심하게 된 경우라고 하면 얼른 이렇게 보철 치료를 하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되긴 하는데 네. 뭐 이런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 치아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그럼요. 있어요. 예, 빼야 근데 되는 이 경우도 시기까지 있으니까. 놓쳐서 저희가 이만 빼고 또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라 그러면 꼭 안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죠. 네.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가 빠지고 나서는 네. 바로 이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데 개인적인 네네.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문제 때문에 네. 치과에 내원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사진에 나오는 거와 같이 우리가 이제 제때제때 보철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은 옆에 있는 치아들이 그 발치된 공간으로 쓰러지거나 뭐 사진과 같이 아래 치아를 뺐는데 방치를 했을 때 위에 치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울어진 틈으로 우리가 양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치아에 어떤 치아 그 충치라든지 치주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러한 나중에 그 뒤늦게라도 보철 치료를 받겠다고 오셨을 때는 그 공간을 침범한 치아들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공간을 침범한 치아를 삭제를 하거나 심한 경우는 신경치료하고 다시 씌워주거나 더 심한 경우는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치를 한 그 공간은 제때제때 치과 치료 받는 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이가 빠진 자리에 어떻게든 수복을 해주는 게 좋은 거긴 한데 네. 교수님 어떤 방법으로 수복을 해주는 것이 좋나요? 예,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브릿지라는 네네.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앞에 뒤에 있는 치아를 삭제를 해서 그 뺀 공간을 이렇게 씌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옆에 있는 치아들을 삭제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또 그 치아들이 혹시 움직임이 있거나 하면은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쪽에는 2개 이상 이가 상실되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은 앞니가 사고로 인해서 대문니 2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크라운을 할 만큼 그 치아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이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그날 임시치아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지금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렇게 한두 개 말고 네. 만약에 우리가 이가 여러 개 없거나 많이 없는 네, 경우에는 네. 또 우리 틀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틀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틀니는 이제 이가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가 없는 경우에,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완전 틀니라고 해서 잇몸 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잇몸 위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움직이고 빠지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2개 또는 4개 정도 심고 똑딱단추를 연결해서 틀니가 좀 덜 움직이도록 하는 임플란트 틀니도 있습니다. 근데 내 치아가 몇 개라도 남아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치아에서 유지력을 얻게 되는 국소의치라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 환자분들이 네. 이를 씌운 치아는 평생 안 썼고 계속 쓰는 줄 알아요. 네. 영구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예, 결국에는 보철물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그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또 아껴 쓰냐 이런 거에 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자 이렇게 보철물이 수명이 다 될 때까지 또 환자분들이 방치하는 네네. 경우들이 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네. 보철물도 이제 내 치아처럼 관리를 잘해야지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균의 공장,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치태는 우리가 칫솔질만으로도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물과 잇몸이 맞닿는 부분은 양치를 철저히 하시고요. 대신에 틀니는 그 치약을 써서 닦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모가 됩니다. 그리고 틀니를 닦으실 때는 그 세면대 위에 물을 채워놓고 닦으셔야 혹시 떨어지더라도 깨지지 않는 방지책을 가지고 있고, 보철 치료한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으로 정기적인 체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게 지금까지 저희는 충치와 그리고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치아를 보존하게 되는 보철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또 우리가 넘어가야겠죠? 네.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치과가 중요한 이유가 네. 뭐 따지고 보면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먹고 네네네. 살려고, 그리고 영양 섭취를 잘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이 치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 자, 그러려면 이제 무엇보다 이 치아, 오복 중에 하나는 이 치아가 이제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치아가
뭐 영구적이지 않거든요. 예. 영구적이지 않고 뭐 빠질 수도 있고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네, 이렇게 예. 실제로 뭐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는 네. 평균적으로 16개의 치아만 가지고 있다라고 아, 해요. 별로 없네요. 사실 예. 성인 치아들이 24개에서 28개라고 8개까지,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뭐 절반에서 조금 넘는 음.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치아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영양 섭취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자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오늘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박창현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박찬희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또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네. 자, 원장님, 네. 성인의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로는 치아 우식과 치주 질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아 우식은 성장기에 많이 발병이 되며 그 이후로는 치아가 단단해져서 점점 안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치주 질환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만성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 관리야말로 성인분들이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충치라고 해서 치아 우식은 정말 맞아요. 많이 네. 들어봤어요. 아이들도 많이 생기는 거긴 한데 그럼요. 네. 사실 성인에서 많이 생긴다고 한 이 치주 질환 사실 이름이 어렵긴 하거든요. 풍치. 네, 네, 맞아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치주 질환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상태라고 이해하면 가장 쉬울까요? 네, 평소 주변에 풍치라고 불리는 질병으로 네. 나이를 먹어서 나타나는 잇몸병이 즉 치주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발병된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데요. 치주 질환은 20대에서 30대부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네. 평소 입속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 치주 질환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가장 흔한 질병 10위 안에 치주 질환이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분들이 치주 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치주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치주 질환 증상으로는 잇몸이 붉게 부어오른다던가 사소한 것에 양치하거나 사소한 행위에 잇몸에서 피가 난다던가 입냄새가 심하다던가 이와 잇몸 사이 간격이 벌어진다던가 고름이 나온다던가 이가 흔들리거나 이가 빠지거나 오히려 이제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네네. 자, 이거 제가 아까 그 도표를 잠깐 봤는데요. 보니까 이게 해당하는 예. 사항 있으세요? 아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급성 기관지염이라든지 뭐 급성 편도염 오. 그리고 뭐 다발성 및에서 뭐 급성 상기도 가면 이거 전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기라고 보면 되는데 감기만큼 그러니까 감기를 제외하고 두 번째가 바로 예. 이 치은염, 치주질환, 이 풍치라는 얘기인데 이 다발성 질병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럼 이 풍치라고 얘기하는 이 치주질환은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치주 질환 원인을 말씀드리면 전신적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흡연, 음주, 당뇨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 원인으로는 입속 안에 있는 세균입니다. 현재 구강 내에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지만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항상 치아랑 이제 잇몸 주변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를 치면세균막, 즉 치태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 염증이 생기며 치주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치태가 쌓이는 동안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무지하다가 관리를 안 하시면 점점 쌓이게 되고 단단해져서 치석이 됩니다. 치석이 형성된 후에는 다음 단계로는 잇몸이 붓고 통증이 나타나고 고름이 나타나면 점점 더 안 좋은 상태로 돼서 중증 이상의 치주 질환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를 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뭐 나온 무서운 네네네. 질환이라고 저희가 네. 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 초기 상태에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뭐 처음부터 우리가 빼기 전에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초기 치주 질환의 치료로는 스케일링만으로 가능합니다. 스케일링과 치근화택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에는 60% 이상의 환자분들은 치주 수술 치료 없이도 치주 질환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미국 치주학회에서 추천하는 바에 따르면 치주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치주 질환 정도에 따라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그리고 정상 잇몸인 경우에도 1년에 1번 이상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초기 치주 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치주 질환의 예방 목적으로도 많이 시행되며 스케일링은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균에 의한 입냄새, 즉 구취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치석이 제거되고 나니까 굉장히 깨끗해진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 혹시 뭐 이런 느낌은 우리가 샤워나 이렇게 하고 나서 네네. 때밀고 나서 이런 좀 개운한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수 비교를 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스케일링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케일링과 더불어서 하게 된다는 치근 활택술을 하게 되면 뭐 60% 이상에서는 이 잇몸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 치근 활택술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수식인가요? 네, 스케일링은 치은연, 즉 치아 잇몸 경계 부분 위쪽에 있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수식이라면 네. 치근 활택술은 치은연 하방, 즉 잇몸 아래쪽에 치아 뿌리 주변에 쌓인 치석과 그리고 감염된 병학질을 제거하는 수식입니다. 말로만 보듯이 그냥 치아 뿌리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잇몸 아래쪽에 치석이 점점 더 쌓이게 되고 그 결과 표면이 불규칙해져서 세균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런 부위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세균 성장과 치석 침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뭐 사실은 스케일링은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스케일링은 뭐 깨끗하게 뭐 청소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통치를 치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도 그렇죠. 우리가 스케일링을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스케일링과 다르게 이제 잇몸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치석이나 염증을 이제 뭐 간단하게 마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거하는 거를 이제 치근 활택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초기 이 풍치, 초기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제 하는데 만약에 치석이 잇몸까지 깊숙이 침투한다면 또 어떤 치료 방법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치주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잇몸 주머니라고 하는 치주낭이 형성된 경우에는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치주낭 속에 있는 세균, 잇몸 안에 있는 염증, 그리고 치아 뿌리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치주 소파술 또는 치주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주 소파술이란 외과에서 수식 중의 하나로 잇몸 안의 염증을 제거하여 건강한 상태로 잇몸으로 회복시키는 수식입니다. 그러나 치주낭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중증 치주 질환이 되면 치주 소파술만으로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잇몸 조직을 절개하고 직접 염증 부분을 보면서 치료하는 치주 수술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치근, 치아 뿌리 주변에 있는 이런 뭐 치석이라든지 제거하는 건 치근 활택술, 그리고 치주낭까지 형성돼서 뭐 고름이 나온다든지 네. 하게 되면 이제 치주 소파술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다 용어가 어렵긴 한데 우선은 좀 중요한 게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예. 네, 다들 어떤가요? 많이 궁금해하실 수 네. 있는데요. 치근화택술, 치주 소파술 모두 다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네. 네. 기본적인 잇몸 관리를 위한 수식들은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이가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뭐 이런 치료를 다 병행해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뭐 예방 술식으로도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데 저희가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도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치아를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인공 대체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임플란트란 말이에요. 근데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전에 치주 질환이 이미 있는 경우라고 하면 혹시 뭐 선행해야 될 치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잇몸이 좋지 않는 경우라면. 네,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네. 요새 임플란트가 보편화되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임에도 쉽게 발치를 결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치 전 치주 치료를 통해서 자연 치아 수명을 연장하고 임플란트 신입 개수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치주 치료 후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이유로는 살릴 수 있는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임플란트 식립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 식립 개수를 줄일 수 있어 환자분들에게 이제 경제적 부담감이 많이 적어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심적 위안이 많이 됩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발치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발치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주 치료 후 건강한 잇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부작용 및 실패 확률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통증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 후유증도 많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내 이가 이제 통치라는 것 때문에 이게 흔들리고 있는데 네네네. 이거 이러면 스스로가 이거 뭐 이를 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뭐 상심도 크고 그렇죠. 막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있을 때 또 이럴 때 또 원장님 같은 분이 이제 야 이거 치료가 잘 되면 꼭 발치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렇죠.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치주 치료로 염증을 제거한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치아만 선별해서 임플란트를 선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치주 질환으로 치아가 흔들려서 불편감을 호소하셨던 환자분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13개 임플란트 식립을 진단받고 오셨는데 본원에 내원하여서 치주 치료를 시행한 후에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임플란트 식립하여 임플란트 식립 개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치주 치료를 통해서 발치할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보존하며 최소한의 임플란트 식립으로 회복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까 여기 봤더니 뭐 이 타 병원에서 11개 뭐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뭐 이제 최소로 이제 일곱 했다 이제 개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줄였어요. 있는데 네, 줄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뭐 내가 이제 치주 질환이 있어서 네, 어떤 네. 치과에 갔는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뭐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상담 잘 받았습니다. 그거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맞는 네네네. 거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치과에서는 치아를 네.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지만 그렇죠. 뭐 그래도 요즘 임플란트가 너무 대중화되다 보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를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를 일단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치과가 일단 믿을 만한 치과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 치과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의료진이 임플란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치료하기 전에 치주 치료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치과 선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임플란트를 결정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해서 뭐 네. 사고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염증 때문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 임플란트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치아의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준비를 통해서 정말 좋은 잇몸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 치주 치료를 하지 않고 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필요한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치주 치료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다면 네.
주변 치아에 있는 염증이 임플란트에 영향을 주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자연 치아 잇몸 염증과 비슷해 보이지만 임플란트는 자체적으로 면역 기전이 없기 때문에 자연 치아 주위염보다 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도 치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치주 질환으로 이가 흔들려서 발치를 시행하고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환자분입니다. 네. 타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 한 번도 치주 치료를 받지 않아 주변 치아에 있는 잇몸 염증이 임플란트에 영향을 주어 임플란트 주위에 뼈까지 흡수되는 정도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도 중요하지만 주변 치아 잇몸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도 임플란트 치료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 후에도 불편한 증상이 없더라도 임플란트 정기 검진을 꼭 받으셔서 필요에 따라 스케일링, 치주 치료들을 시행하면서 정기적으로의 관리를 해주면 임플란트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하나 네, 네. 네, 하셨는데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야 이건 뭐 임플란트는 뭐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평생 막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막 이거 뭐 돌돌 네. 씹을 수 있고 막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물론 뭐 임플란트 자체가 뭐 썩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네. 우리 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치주라고 얘기하는 이 주변 조직들은 사실은 그게 평생 쓸 수 있는 조직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얼마큼 관리를 잘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임플란트도 결국에는 치주 치료라든지 뭐 정기 검진을 네네네. 꾸준히 이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임플란트 후에 정기 검진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치주 병원군은 3개월마다 세균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도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꼭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뭐 3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3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서 또 염증이 없어지거나 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또 염증 치료 완치됐다라고 혹시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또 재발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원장님, 이 치주 치료의 이 완치 가능한 건가요? 네, 다들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요. 네. 치료 종료 시점에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네. 평소 양치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음식물이 끼게 되고 그 부분에 다시 네. 염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예. 치주 질환은 일반적으로 완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주 질환은 고혈압, 당뇨처럼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되는 관리병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정기 검진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혹시 잇몸에 염증이 생긴 거를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뭐 일반 치과에 와가지고 좀 엑스레이 찍어보면 잘 알 수가 있긴 한데 네. 일반 분들이 좀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는 어떤 증거, 이런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는 증상 같은 경우도 예. 일반 치아 염증이랑 똑같이 예.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 질환의 증상 여러 개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증상이 임플란트 주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잇몸이 붓는다, 아니면 고름이 난다 이런 증상들 자체가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제 우리가 잇몸 건강을 위해서 뭐 임플란트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보철물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 잇몸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면 잇몸 건강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잇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치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대부분들이 양치 관리를 하실 때 치아만 집중적으로 닦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잇몸을 잘 닦지 못하게 되면서 치주 질환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치아는 너무 과도하게 닦으면서 치아가 마모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치아가 마모되게 되면 치아 안쪽에는 신경에 자극이 가해져서 시린 증상이 나타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양치법으로 양치를 해야 되는데요. 치주 질환 관리를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간단합니다. 잇몸부터 치아까지 닦아주는 방법입니다.
치아부터 닦는 경우에는 잇몸 양치 관리를 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잇몸부터 닦아주셔야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닦아주면 잇몸 안쪽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깨끗이 청소되고 그리고 잇몸 마사지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잇몸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잇몸이 약해질수록 음식물이 끼는 범위가 넓어지고 음식물 끼는 양이 많아지는데요. 그럴수록 양치 시간을 늘려서 양치 보조기구,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을 같이 함께 적극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양치 관리 잘 하면서도 당연히 양치 시 제거되지 않는 치석도 치과에 내원해서 체크를 받아서 꼭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마다 정기검진 오셔서 필요에 따라 스케일링 및 치주 치료를 통해서 정기적인 치석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게 계속 그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스케일링, 뭐 사실은 이게 중요한 얘기가 맞거든요. 스케일링 네. 뭐 정기 검진을 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맞는데 네. 그 스캐닝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하나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가끔 이 환자분들이 스캐닝 하고 나서 뭐 실이다, 뭐 구멍이 뻥 뚫린 네,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좀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환자분한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반적으로 스케일링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많이 싫어하시고 치아 더 흔들리는 것 같고 왜 공간이 생긴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잘 돼 있어서 치료 전후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치석이 어떻게 생겨 있고 어떻게 쌓여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청소된 것도 알려드리면 환자분들이 오해를 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린 증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때를 밀면 일시적으로 춥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치아 주변에 껴있는 때를 제거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잇몸이 아물면서 자차 좋아지게 됩니다.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보조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풍치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특징이 이렇게 잇몸이 주저앉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네. 보면 우리가 뭐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 사용법을 이제 추천하는데 요거는 얼만큼 자주 쓰는 게 좋을까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 보면 이게 내가 뭐 치간 칫솔이나 치실 써서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이렇게 그 따지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는 주의를 주고 싶은 이제 말이 있다면. 네, 그 치간 칫솔, 치실 사용법도 되게 중요한데요.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잇몸에 자극을 주면 잇몸이 오히려 내려가는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용법으로 숙지하셔서 사용해야 되는데 치간 칫솔이란 치실은 당연히 양치시마다 사용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잇몸 안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그때그때 제거해줘서 잇몸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다들 바쁘시다 보면 적어도 자기 전에라도 꼭 한 번씩 해주는 걸 많이 권장드립니다. 네. 네,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저한테 원장님 저는 하루에 3번 정말 잘 닦고 심지어 뭐 4번, 5번도 닦아요. 네, 이렇게 뭐 맞아요. 말씀하시는 예.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뭐 잘 닦는데 왜 치석이 생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 제대로 된 양치질 저 치과에서 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한 네네. 번을 제대로 닦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샤워를 한다고 해서 때가 안 나오냐?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네. 우리 입안에 침샘에서 침이 나오다 보면 치아가 있고 침샘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치석은 누구나가 정도의 차이점만 있지 이제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번을 닦아도 우리가 잘 닦아야 되고 정기 검진 그리고 스케일링, 올바른 칫솔 이렇게 3가지만 있어도 전 세계에 있는 치과에서 할 수를 절반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저희 건강 스페셜에서는 성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건강 스페셜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차고 건강한 건강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